아직까지는 이게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럴 때는 오히려 그 공격적인 매수는 조심스럽다라고 봐요. 지금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봐요. 오늘 영상이 이제 내일 바로 올라갈 텐데 오늘 증시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난주 상황과? 지금 이제 그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400선을 안착했다가 다시 되밀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 800선 안착했다 다시 되밀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미세한 조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름대로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인식들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고,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고, 이제 여기서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는 용어들을 이제 종종 쓰시는데요. 이게 뭐냐면 베어마켓이라는 게 그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인데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은 하락장에서 오는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락을 하게 돼서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파동을 그리면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요 파동에서 반등을 주는 요 구간을 우리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하락 추세되느냐 아니면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올라오느냐라고 봤을 때는 잡은 상태에서 올라온 쪽에 지금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있어요. 그래서 2450에서 2500까지는 반등을 줘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간 내에 지금 이제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여기서는 순환매가 도는 구간이에요. 2450에서 2500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는 특정 업종이,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특정 업종이 이런 걸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 거의 모든 종목이 순환매가 도는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OCI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매수 추천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게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사요. 근데 지금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인들이 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쇼커버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고순환매 과정에서 다 같이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모든 업종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미국은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는 거래량이 빠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점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라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주식을 사고 싶다라는 의지인데, 반등 구간에는 거래량이 늘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규로 계속 돈이 들어와 주죠. 신규로 돈이 들어와 주는 게 거래량이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을 떠나겠다는 사람도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면 팔고 떠나겠다라는 게 있고, 그거를 잡아 먹어주면서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2400이 깨진 이유가 거래량이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 힘이 좀 미약하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베어마켓 랠리, 이제 바닥을 약간 찍은 것 같지만 또 이게 엄청난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고 기술적 반등 정도인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닥을 잡는 거와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그러니까 바닥을 좀 더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2600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제가 여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올 봄에. 그러다가 이제 그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단단하지 않아서 훅 밀렸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좀 잘못 봤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린 바 있고요. 그런 상태지만 지금도 2300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 근데 점점 이 폭은 좀 좁아지긴 하겠지만, 여기서 바닥을 잡은 거와 올라가는 거는 별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립니다. 증시 바닥에 대한 생각과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럴 때는 오히려 그 공격적인 매수는 조심스럽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이 강세일 때는 다소 공격적으로 리스크를 좀 떠안아도 되죠. 그리고 그게 공격적으로 해도 그 만회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바닥이 확인됐다라는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야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벌써 바닥을 확인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닥이 확인되고 사도 지금은 늦지 않다. 그리고 저는 2400과 2500 구간에서는 특별하게 매매를 하기는 어렵다. 그땐 다순환매가 도니까 그 이후에 종목별로 업종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본격적인 시세 내기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개인 투자들의 장점이 1년 12달 매매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2300에서 2500까지 먹으면 한 200포인트 먹는 거 아니야? 굳이 저는 그거 먹고 싶은 생각 없어요. 먹고 싶은 생각 없고, 2500에서 좀 올라갈 때 내가 한 1, 20%, 20, 30% 먹고 나오면 1년 그거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여기서 이 베어마켓 랠리에서 베어마켓 랠리는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워렌 버핏에겐 담배꽁초 매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굳이 바닥에 싸게 살려고 하는 노력은 조심스러울 수 있다.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뭐 사지는 말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은 좀 상황을 좀 저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다음에 살아야 되는 타이밍이나 이런 거는 뭐 언제쯤? 그러니까 2,450그 바닥이 이제 좀 인식이 좀 필요한 거죠, 지금은. 아, 좀 더 진바닥이. 진바닥이라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단순하게 지수만 놓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지수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얘기할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하반기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지금 거시 경제가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 그거는 때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2020년에 그 1,500포인트 그때만 하더라도 경기가 이렇게 둔화될 거라는 우려는 없었어요. 경기가 어느 정도 흘러가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미, 그 생각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 말부터 양적 완화를 축소시키는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좀 꺾이는 상황이었다가 코로나라는 외부 변수가 우리 뒤통수를 때린 거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코로나 외부 변수는 경기를 급속도로 위축을 시켰던 거고 지금은 경기가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자금을 회수할 거다라는 것이 글로벌 그 기업들의 상황들을 녹록지 않게 할 거로 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지금 보기 어렵다.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다르잖아요. 미국은 70%가 소비재예요. 소비 섹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의 사이클과는 좀,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하지만 경기 사이클하고는 민감도는 떨어지죠.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수출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내일 이제 업로드되니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정제 마진이 며칠 사이에 30달러에서 2.7달러로 수직 급락했어요. 저 어제 그 얘기를 SNS에서 보고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명한 이 방송에 나오시는 분이 그거 올려서 그러고 기사를 딱 보니까 수직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석유화학 섹터가 정제 마진 가지고 이익을 먹고 산 거 아니에요. 지금 주가가. 2.7달러면 원래 정제 마진 평균 4, 5달러 정도 돼야 그게 유지가 되는 정도 수준인데 역마진 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떨어진 속도가 가팔랐기 때문에 거기가 일단 이제 바로 제자를 찾아가긴 하겠지만 이거는 경기를 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석유화학주들, 수출 관련 산업들 다 주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게 저는 우리나라 산업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 지금 경기 얘기해 주셔서 뭐 그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현재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물어보죠. 인플레이션 맞아요. 지금 뭐 기름값 여전히 뭐 2,000원 가까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햄버거 값이 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확인되지 않고 이제 제 지인한테 들은 건데 그 지인의 지인이 미국 살고 있는데 두 명이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랑 샐러드 물론 싼 건 아니죠. 먹었더니 40몇만 원이 청구가 됐대요. 아, 되게 좋은 데 갔나 봐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고 뭐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 스타벅스 커피를 이제 사왔는데 여기 우리나라 돈으로 5,500원이거든요. 이게 벤티 사이즈니까 5,500원인데 이게 지금 미국 돈으로 얼마래더라? 거의 한 7, 8천 원이래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거 확인된 건 아닙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최근에 여러분들 제 이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스타벅스 매출이 급감했다라는 건 포털 사이트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 부담이 일단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격 부담이 뭐냐면 소비가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거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이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인플레이션은 맞아요. 모든 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서서히 경기가 살아나면서 인플레이션을 이끌어낸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을 이끌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충격은 더 크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 올리는 것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우려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론적으로 지금 당장 돈을 쓰는 게 맞죠. 오늘 내가 10,000원 주고 사 먹은 게 내일 11,000원이 된대. 그러면 오늘 돈을 쓰는 게 합리적이죠. 근데 오늘 10,000원 주고 사 먹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면 경기가 하강이잖아요. 내일 10,000원이나 9,000원이냐. 그럼 오늘 소비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그게 더 악화된 일로를 걷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섣불리 쓰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경기 어려운데 좀 참지. 그러면 진짜 그 참고가 모이다 보면 자영업자분들 어려워지고 소비 섹터 어려워지고 이게 다 박살나버리는 악순환이 되는 악순환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제가 얘기를 좀 더 풀어가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박살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불과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금리와 주가는 동행했어요. 금리와 주가는 동행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대학에서 배울 때는 금리와 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배웠고 하지만 그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금리와 주가가 같이 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은 금리와 주가가 반대로 가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많은 그 기업들이 차입 비중이 높았어요. 차입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가 거의 10% 막 이랬을 때니까 우리나라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 예금금리가 10%였을 때니까 이 금리 부담이 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금리가 우리가 저금리 기조로 들어서고 기업들이 차입을 좀 덜 일으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리를 지금 뭐 75bp 이런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데 그 전만 하더라도 25bp 겨우 올릴까 말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경기가 자생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상황에서 금리가 서서히 올라갔고 그런 것은 결국 경기 불을 끈 건 아니에요. 경기가 계속 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와 주가가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갑자기 경기가 살아있지 않은데 허수가 나타난 거죠.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타나면서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다 보니까 이 경기가 꺾여버린 거죠.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도식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회과학을 안 배우신 분이라고 봐요. 경제학은 사회과학이고 주식도 사회과학인데 사회과학은 물리학처럼 아인슈타인의 논리를 가지고 이 현상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보고 분석 도구를 찾는 게 경제학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주가와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놓고 그 현상을 설명을 하도록 해야지 이거를 여기다 도입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좀 오해가 생기는 건데 물리학과 사회과학은 구분하잖아요.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주 어디에 갖다 대놔도 맞아요. 근데 사회과학은 그게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과 연관돼서 지난 6월 CPI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이제 9.1% 상승했다는 뉴스가 벌써 벌써 나온 지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 1981년 이후 41만의 최고치잖아요. 네. 7월 데이터가 8월에 나온 거잖아요. 7월 데이터는 좀 꺾일 걸로 봤죠.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사우디에 뺨 맞으러 가면서도 뭐 이게 허수다라고 얘기했고 유가가 꺾였기 때문에 이 장에 이건 떨어지겠죠. 지금 저는 이 CPI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CPI를 봐야 되죠. 중앙은행이 이걸 보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근데 근원 CPI를 먼저 봐야 된다고 봐요. 근원 CPI는 4월부터 이미 꺾였어요. 근원 CPI는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원 CPI와 CPI 차이점은 뭐냐면 그 둘 사이에 식품료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올랐고 미국이 150년 만에 가뭄이어가지고 농산물 가격도 올랐고 그래서 이 사이에 엄청난 이 거의 한 3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 CPI가 5대 후 6자라고 본다라면 약 30%가 부풀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풀렸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30%가 더 높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원 CPI, 코어 CPI를 보게 된다면 꺾였다라는 측면에 있어 보면 이미 고점은 지난 게 아니겠는가. 피크아웃했다. 피크아웃했다. 저는 그렇게 사실 물가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건데 글로벌 하도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일 텐데 한국, 유럽에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곧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현황과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50bp 금리 인상했잖아요. 가장 먼저 했죠. 50bp 금리 인상한 게 몇 프로 올린지 아세요? 우리가 50bp잖아요. 50bp 0.5 몇 프로 올린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해 보시면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1.75에서 현재 50bp를 올리니까 2.25예요. 2.25죠. 약 28%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자 부담하는 사람이 130만 원 이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50bp 그러니까 미국은 75bp인데 우리가 50bp 에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자 부담이 30%가 늘어났어요. 내가 갚아야 될 돈으로 생각하면 되게 크네요. 그게 크죠. 더군다나 이제 영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5억, 10억 이렇게 1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억 정도 대출받았다. 그러면 월급에서 30%를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리를 올렸을까요? 물가 잡아야 되니까. 물가를 잡는다기보다는 미국을 따라가야 되니까. 지금 정확한 논쟁, 그것도 맞아요. 김 작가님 말씀하신 물가를 잡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우리가 물가를 잡아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심각한 건 아니잖아요. 가계부채 부담이 너무 큰 상태인데 미국이 75bp를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적당히 눈치 봐서 50bp 정도 올린 거죠. 이제 7월 27일 날 미국이 금리
우리 이제 새벽에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7월 27일, 28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어쨌든 7월 27일 새벽에 이제 눈을 뜨시면 여러분들이 미국이 75p 금리 인상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이언트일까? 울트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수 의견이고요. 항상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75p가 대세니까 아직까지는 대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미국은 2.5예요. 우리 2.25고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두근두근 지금 현재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내용들 보면 동남아에서 지금 작은 미국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역전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원래 금리를 올리는 그런 건데 근데 일단은 지금 뭐 한은 지금 총재 되신 분이 물가 안정에 굉장히 신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50bp를 올리는 걸로 일단 끝났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ECB가 50bp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이 지금 현재 달러 강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달러가 지금 슈퍼 울트라 초강세예요. 전 세계에서 달러가 왜 강세인 통화가 있나요? 과거 같으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신흥국 통화는 약세고 미국 달러가 강세면 엔화도 강세였어요. 엔화 강세죠. 지금 엔화 뭐 엔화도 약세잖아요. 엔화도 약세인 상황에서 지금 일본 여행 가야 된다면서요? 갈 수는 없지만. 지금 제 아들이 조금 전에 전화 온 아들이 9월 달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거든요. 제 지인의 딸은 얼마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너무 고마워요. 부담이 덜 하시겠네요. 지금 이제 그런 상대적인 이제 부담이 좀 덜한 그런 상태인데 요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ECB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래 유로화가 미국 통화 대비해서 비쌌어요. 미국 통화 대비 비쌌었는데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로 달러 가격을 결정하는 것 중에 60%가 유로화였죠. 근데 유로화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유로존 경제가 지금 그 러시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흔들리다 보니까 1대1 달러가 순간 깨진 적이 있어요. 패러티 이게 깨지면서 강세가 슈퍼 울트라 강세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옛날에 피그 사태가 있었어요. 남유럽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우리 한때 주가 굉장히 괴롭혔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같은 경우 50bp 금리를 올렸어요. 독일이 과거처럼 역할을 못 하는데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가계부채 보면 30%씩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쪽은 더 커요. 마이너스 금리에서 50bp 올리면 이건 어마어마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안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그 금리를 올림으로써 달러 강세가 조금 주춤해지고 우리가 1320원에서 1300원대로 들어올 수 있는 이 3쿠션이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일본 얘기하면 일본은 여러분들 50bp, 25bp 금리 인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아베노미스가 만들어 놓은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25, 요 밴드 내에서 금리를 움직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 중장기 금리는 0.25, 요 밴드인데 이번에 조정할 가능성에 대한 좀 의견도 있었어요. 아베 그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밴드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은 경제 성장, 나홀로 경제 성장에 조금 이제 방점을 찍으면서 더 엔화가 또 약세를 더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글로벌 환율을 놓고 보면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화 약세 효과를 톡톡히 못 보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또 뭐냐면 복잡하게 되면 환율이 약세. 지금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텐데 환율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쵸. 환율 효과를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이제 수출주니까 1,200원대 팔던 건 1,300원 팔았으면 당장 뭐 한 7, 8%더 이익이 난 거잖아요. 근데 원래 전통적인 환율 효과는 7, 8% 그렇게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7, 8%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 가격을 낮춰요. 똑같이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이 일본과 겹치는데 똑같이 그러니까 일본 제품과 우리가 미국에서 100만 원에 팔던 거라고 칩시다. 100만 원에 팔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대면 원하는 약세, 엔화 강세로 가게 된다라면 우리가 10,000원에 팔던 것을 9,000원에 팔아도 이익이 훼손되지 안 돼요. 그러면 경쟁 제품을 경쟁사보다 싸게 팔면 점유율이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그러면서 시장을 장악하는 효과가 환율 효과입니다. 근데 지금 엔화도 같이 약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기껏 보는 게 좀 더 매출이 부풀어지는 것이지 시장의 점유율은 늘어나지 못했다라는 점. 이 점이 우리가 지금 엔화 약세에 따른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사실 달러 강세는 좀 맞물려 있을 텐데 이는 결국 원화 약세 요인일 텐데
언제쯤 진정이 될까요? 일단 미국도 달러 강세를 그렇게 썩 즐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분간 이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되겠죠. 미국이 현재 지금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잭슨 홀 밀팅만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8월 달에 완충 효과가 있을 것이고, 지금 어느 누구도 9월 달에 미국이 어떻게 금리를 올린다라고 예측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8월 완충을 좀 원합니다. 다들 원하고, 그리고 9월 달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결정돼야 되는 거고, 근데 9월부터는 대체표 축소가 2배로 늘어나잖아요. 대체로 2배로 늘어나는 거? 그러면 대체표 축소라는 게 물론 이제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그걸로 이제 그대로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금이 미국으로 빨리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죠. 그러면 원화는 약세가 되는 거고, 달러는 강세가 되는 거죠.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에 의해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50bp 올렸고 미국 75bp를 올리면 미국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럼 달러 강세가 또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달러 강세는 당분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게 거의 고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이에요. 이게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요소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이제 달러가 남은 일은 뭐죠? 왕좌의 자리에서 서서히 좀 내려오는 거죠. 왕좌의 자리를 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힘이 좀 약해진다? 힘이 좀 약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원화가 강세로 가겠죠. 1320원에서 지금 이제 김효익 교수님 같은 경우 엊그제 뭐 방송에 1250원 말씀하시더라고요. 1320원에서 1250원으로 와주면 환율 효과가 5% 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62,000원에 사서 가만히 있어도 앉아서 5% 먹는 거예요. 더군다나 글로벌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 주기만 한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오겠죠. 그걸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원화가 어쨌든 1,300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외국인들은 국내 지금은 배팅해 볼 수 있는 거죠. 1,300원을 넘기 전에는 외국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원화가 강세로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그거 10원, 20원 갖고 철삭되고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1,320원 정도라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체력상 1,250원을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물론 이제 모르지만 예측이지만 1,350원을 뚫고 하기 어렵다라고 보면 1,320원에 사서 1,350원까지 견뎌낸다라면 1,320원에 1,250원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베팅해 볼 만한 거죠. 5%인데 베팅해 볼 만한 거죠.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좋아지는 면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걸 좀 기대를 해보자.